나는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영광스럽지 않고 오직 이순신에 대한 치욕을 씻게 된 것이 통쾌할 뿐이다. 실제로 이 남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누굴까요? 이순신보다 나이도 많았고 무과도 먼저 합격했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육지 전투는 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해전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조정에 뇌물을 보내고 임금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나였으면 부산 앞바다를 다 때려잡았을 텐데 이순신은 겁쟁이다. 큰 소리만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순신을 끌어내리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조실록에 기록된 한 남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책형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졸들은 모두 죄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거칠고 사납고 무지한 자로서 당초 이순신과 공로 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조선 최강의 수군을 단 하룻밤에 전멸시킨 역사상 최악의 지휘관이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을 1540년 조선으로 초대합니다. 입으로는 최강, 실전에서는 최악. 질투와 무능함으로 조선을 위기에 빠뜨린 한 남자의 이야기. 바로 원균입니다. 오늘은 원균의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540년 1월 5일, 지금의 경기도 평택. 무인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원균. 아버지 원준양은 전라우수사, 경상좌수사를 거친 고위 무관이었죠. 우리의 원균은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히며 자랐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멋진 무관이 될 거야. 꿈은 컸습니다. 1564년 24세의 원균은 무과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 백으로 들어간 부정합격이었죠. 이게 발각되어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좌절한 원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4년 후인 1568년 28세에 다시 도전해 정식으로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그 후 원균은 여러 보직을 거치며 무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북방 변경 지역에서 여진족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죠. 함경도 조산보 만호로 있을 때는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며 용맹한 장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종대왕 때의 대마도 정벌 이후 1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 준비는 소홀했지만 무관들은 여진족이나 왜구를 상대로 간간히 전투 경험을 쌓고 있었죠. 원균도 그렇게 순탄하게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 1월 명제상 류성룡의 천거로 원균은 경상우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엄청난 파격 승진이었죠. 경상도의 바다를 책임지는 중책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원균은 기뻤습니다. 이제 52세. 오랜 무관 생활의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불과 3개월 후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전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를.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20만 명이 부산포로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죠. 일본은 조선과 달랐습니다. 100년 동안 전국시대라 불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겪었죠. 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자 조선 침략을 결정했습니다. 준비된 일본군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조선군. 결과는 뻔했습니다.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조선군은 속절없이 밀렸고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일본 수군의 함대가 몰려왔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균은 부산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일본 함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균은 압도되었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원균은 70여 척의 전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일본군의 조총 공격에 수군은 무너졌습니다. 원균은 할 수 없이 전라좌수영의 이순신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이순신. 원균보다 5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1591년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 거북선을 만들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1592년 5월 4일 이순신은 85척의 병선을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원균은 간신히 수습한 6척의 배로 한산도에서 이순신과 합세했습니다. 5월 7일 옥포 앞바다. 일본 전선 30여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순신과 원균의 연합함대가 공격을 시작했죠. 대포와 불화살이 날아갔고 일본 전선들이 불타올랐습니다. 조선 수군의 첫 승리. 옥포해전이었습니다. 이순신을 비롯한 부하 장수들은 조정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균은 그렇지 못했죠.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나도 함께 싸웠는데. 이때부터였습니다. 원균의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질투, 그리고 분노. 이순신, 저 자식이 내공까지 가로챘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원균은 단 6척으로 참전했고 전투에서의 기여도도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원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투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원균, 옥포해전 이후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투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순신 휘하 장수들이 일본 전선을 사로잡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원균의 부하들이 이순신 휘하 장수들이 정복하여 타고 있던 배에 활을 쏘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군이 부상을 입었죠. 이순신은 장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균은 단지 3척의 배만을 건드렸는데 신의 여러 장수들이 잡은 외적의 배를 활을 쏘아 빼앗으려 하여 아군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장으로서 통솔하지 못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우리의 원균. 전투 중에도 공을 가로채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93년부터 원균의 본격적인 삽질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적군의 잘린 머리, 즉 수급으로 공을 평가했습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한 우리의 원균은 이 수급으로 임금과 조정 대신들에게 신임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전투보다는 적의 머리를 찾는 데 열중하게 되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 민간인들에게 일본군 복장을 입혀 배에 태운 뒤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이순신이 이를 발각해 막았죠.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군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조선인 포로들과 어린아이들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라고 외쳤지만 원균은 무시하고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수급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진짜 왜군과는 싸우기 싫으니 죄 없는 조선 백성을 죽여 공을 세우겠다는 발상이었으니까요.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원균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원균의 술주정에 배 안의 모든 장병들이 놀라고 분개하니 고약스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원균이 온갖 계략으로 나를 모함하려. 뇌물짐이 서울길에 있다. 원균이 아니라 원흉이다. 이순신이 원균의 이름 대신 원흉, 즉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1594년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선 수군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이죠. 원균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무과도 먼저 합격했는데 왜 저놈이 내 상관이 되는 거야? 어쨌든 정치질 하나만큼은 유독 잘했던 우리의 원균. 조정에 뇌물을 보내고 선조 임금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데는 천재였습니다. 근데 정작 전투 실력은? 글쎄요. 그날 밤 원균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신, 기다려라. 언젠가 내가 너를 끌어내릴 테니까. 우리의 원균,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혔던 원균은 언제나 술과 기생들에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원균은 체격도 대단했습니다. 100kg이 넘는 거구에
말을 탈 수조차 없을 정도였죠. 당시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었는데 원균의 하루 식단은 쌀 1말, 생선 20마리, 닭 4마리였습니다. 조선 8도의 고도비만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몸무게만큼이나 욕심도 컸던 거죠. 한 번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하의 아내가 원균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먼저 그 부하를 심부름 보낸 뒤 혼자 있는 부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비대한 체격으로 겁탈을 시도했죠.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히데요시의 오른팔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에 상륙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추격하여 가토를 잡아오라. 하지만 부산 앞바다에는 일본군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죠. 이순신은 출격했지만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우리의 원균이 등장합니다. 아, 저였으면 바로 가서 다 때려잡았을 텐데. 이순신은 겁쟁이라 못하네요. 이 말에 감명받은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원균을 삼도수 군통제사로 임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균의 또 다른 대단한 일화가 있습니다. 1596년 거제도 근처에서 일본군 남욱군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는 휴전 기간이었기에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죠. 대단한 우리의 원균은 이 일본 일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조선은 인심이 후하구나. 감동한 일본 일꾼 47명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원균은 생각했습니다. 이때다. 함대를 이끌고 뒤통수를 후려치는 공격을 했습니다. 결과는 일본 일꾼 47명을 죽였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전과였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더 대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군 사상자 140명, 판옥선 손실 한 척. 고작 나무하러 온 일꾼 47명을 잡으려고 판옥선 한 척과 140명의 수군을 잃은 겁니다. 참고로 이순신은 23전 23승 동안 판옥선을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원균은 이미 50척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생각한 원균은 그냥 술이나 퍼마시며 기생들이랑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조정에서는 답답해서 원균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선 함대를 이끌고 출전했지만 일본 수군이 공격하자 겁에 질려 도망쳤고 판옥선 20여 척을 또 잃게 되죠. 한 번은 일본 전선을 발견한 원균이 드디어 공을 세울 수 있겠다 싶어서 무작정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았더니 결국 하루 종일 뺑뺑이 돌며 노젓는 병사들만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판옥선 12척이 해류에 떠내려가 버렸죠. 그야말로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이 출전으로 판옥선 32척을 잃고 일본 전선은 겨우 10척 격침시켰으니까요. 조정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쓸만한 장수가 맞나? 하지만 원균의 삽질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97년 초,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정유재란의 시작이었죠. 선조는 이순신에게 부산포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군의 함정이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중 첩자를 보내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죠. 이순신은 거부했습니다. 부산 앞바다는 적의 근거지입니다. 함정입니다. 하지만 선조는 명령 불복종으로 이순신을 파직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군에 처했죠. 드디어 원균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1597년 2월 26일 원균은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원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영광스럽지 않고 오직 이순신에 대한 치욕을 씻게 된 것이 통쾌할 뿐입니다. 자, 이제 해군 참모총 장급 자리에 앉은 우리의 원균. 그동안 나였으면 다 때려잡았을 텐데 라고 큰 소리 쳤으니 이제 능력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앉으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이순신은 정말 대단한 놈이었구나. 7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판옥선 한 척도 잃지 않았던 이순신.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원균은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큰 소리 치더니 정작 자기가 책임자 되니까 나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원균에 대한 평가는 조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균의 친척인 안중홍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원균은 조갈이나 기겁만도 못하다. 조갈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졸장이었습니다. 원균의 친척조차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죠. 심지어 다른 친척 안방준이 음봉전서에 남긴 기록은 원균이 수급을 다른 장수들에게 구걸까지 하니 병사들이 한 숟갈씩 얻어온 밥이 온 공기보다 많다며 비웃었다. 친족들마저 인정한 무능함이었습니다. 1597년 7월 11일 도원수 권율이 직접 원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원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원균을 곤장으로 후려쳤습니다. 부산포로 나가서 왜군을 토벌하라. 현대로 따지면 해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에게 장병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욕이었죠. 엉덩이가 아팠던 걸까요? 아들 앞에서 맞은 망신이 분했던 걸까요? 그날 밤 원균은 160여 척의 함대를 이끌고 무모한 총돌격을 감행합니다. 조정의 명령도 아닌 원균의 단독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가덕도에 도착한 원균은 물을 구하기 위해 400명의 병사를 육지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덕도에 일본군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기습 공격이 시작되자 우리의 원균은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육지에 남겨진 400명의 부하들은 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본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참고로 1597년 2월 이순신이 가덕도에서 물을 기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덕을성을 직접 공격해서 일본군 장수가 직접 나와 포로들을 돌려주며 화친을 구걸하게 만들었습니다. 원균과 이순신의 차이였습니다. 도망에 도망을 거듭한 끝에 칠천량에 도착한 원균. 할 일도 없고 지친 원균은 술을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 일본군은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도 다카토라, 와키사카 야스하루, 가토 기요마사. 일본 최고의 수군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조선 수군을 전멸시킬 때가 왔다. 1597년 7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 역사상 최악의 날이 1597년 7월 15일 밤 칠천도 앞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150여 척의 전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7년간 공들여 만든 정예 수군이었죠. 하지만 이날 밤 경계는 허술했습니다. 원균은 피곤했습니다. 며칠 동안 무리한 항해를 했으니까요. 병사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 파수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계 태세도 느슨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순신이 작전 회의를 하던 운주당. 그 신성한 공간에 원균은 울타리를 치고 애첩을 데리고 들어가 기생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하들의 의견 듣지 않았습니다. 작전 회의 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여자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당연히 부하들은 원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존경도 신뢰도 없었죠. 그날 밤은 달이 밝았습니다. 일본 수군은 그 달빛을 이용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새벽.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적습이다. 일본 수군이 조선 전선들 사이로 작은 배를 몰고 와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옥선들이 하나둘 불타올랐습니다. 잠에서 깬 조선 수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기 어디서 온 거야? 배가 불타고 있다. 물을 떠와라. 당시 기록에 따르면 조선 수군은 활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철저한 경계, 명확한 지휘 체계, 침착한 대응으로 일본군의 기습을 막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균은 달랐습니다. 도망쳐라. 지휘관이 가장 먼저 도망치려 했습니다. 전라우수사 이혁기와 충청수사 최호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끝까지 싸우자.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용감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사했습니다. 원균은
부하 병사들을 버리고 대장선을 버리고 무투로 올라갔습니다. 1597년 7월 16일 오전, 칠천도 앞바다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판옥선들이 불타고 수군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일본군의 조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만이 유일하게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판옥선 12척을 이끌고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멸했습니다. 이순신이 7년간 일궈낸 조선수군 23전 23승의 무적함대, 거북선 3척을 포함한 150여 척의 판옥선, 단 하룻밤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본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수군 역사상, 아니 임진왜란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습니다. 원균은 고성 춘원포까지 도망쳐 대장선마저 버리고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수하 병사에게 엎이다시피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밑에서 쉬는 사이 추격해온 일본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원균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는 설, 도망치다가 다른 곳에서 죽었다는 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원균은 행방불명되었고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수군 최고 지휘관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칠천량 해전의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선조는 경악했습니다. 수군이 전멸했다고.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중일기 1597년 7월 16일. 격군으로 출전했던 새남이 알몸으로 찾아와 참상을 전했다. 7월 4일 한산도 통제영에서 출진해 판옥선들이 표류하고 외적에게 거의 다 사륙당했다고 한다. 이순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7년 동안 자신이 공들여 만든 수군, 함께 싸웠던 부하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해보고 전멸한 것입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은 친동생마저 버렸습니다. 원균의 동생 원전은 부관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균은 동생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원전은 끝까지 남아 이었기, 최호와 함께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한 명은 도망쳤고 한 명은 싸우다 죽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제해권을 장악한 일본군은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전라도가 위험해졌습니다. 8월 남원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학살당했습니다. 전주도 점령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수도 한양이 다시 위험해졌습니다. 조선은 다시 임진왜란 초기의 절망적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원균 한 사람의 무능함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는 수군을 폐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수군은 필요 없다. 전선도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하겠는가. 그때 이순신이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순신은 흩어진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수군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명량 해역. 이순신은 나중에 한 척 추가된 총 13척의 판옥선으로 일본 수군 133척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명량 해전.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조선은 다시 제해권을 되찾았습니다.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칠천량에서 보여준 원균의 무능함, 명량에서 보여준 이순신의 능력. 그 차이가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원균은 죽었습니다.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 이후 행방불명되었다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8만 120회 원균이 등장합니다. 원균은 술주정뱅이, 흉악하고 음험하다. 온갖 계략으로 나를 모함했다. 원균이 아니라 원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류성룡의 징비록에서도 원균을 애첩을 끼고 술주정뱅이에다 부하들을 함부로 다루는 형편없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선조실록은 가장 가혹합니다.
원균은 책형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자로서 이순신을 모함하여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격의 적을 섬멸할 듯 큰 소리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와 사졸들을 모두 어육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선조실록 1598년 4월 2일에 기록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1605년 원균은 선무공신 2등에 추중되어 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권율과 함께 1등 공신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선조는 원균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순신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몸 피난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균도 도망갔으니 내가 도망간 것도 괜찮다. 선조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균을 공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의 위명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죠. 당시 조정에서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원균에게 어찌 그런 영예를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선조는 무시했습니다. 무능한 리더는 무능한 부하를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위협이 되니까요. 원균의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그를 변호하려 합니다. 원균은 억울하게 폄훼되었다. 이순신 성역화의 희생양이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역사 기록은 명확합니다. 판옥선 잃은 척 자체 소각, 민간인 학살로 수급 사기, 400명 부하를 버리고 도망, 친동생마저 버림, 7천량 해전 대패.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균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살아있습니다. 첫째, 질투는 자신을 파괴합니다. 원균은 이순신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부족했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질투만 키웠습니다. 결국 자신도 나라도 망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동료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헐뜯기만 하는 사람이요. 둘째, 무능함을 정치질로 가릴 수 없습니다. 원균은 조정에 뇌물을 보내고 임금에게 잘 보이는 데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투에서는 무능했죠. 오늘날에도 실력은 없으면서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정치질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납니다. 칠천양처럼 결정적 순간에 무너지죠. 셋째, 리더의 무능함은 모두를 죽입니다. 원균 한 사람의 무능함 때문에 수천 명의 수군이 죽었습니다. 전라도 백성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무겁습니다. 그 자리에 앉고 싶다면 원균처럼 공명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순신처럼 능력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역사는 진실을 기록합니다. 원균은 당대의 정치질로 선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원흉, 무지한 자, 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이순신은 억울하게 파직당하고 백의종군했지만 역사는 그를 성웅, 구국의 영웅으로 기록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다섯째, 능력과 품성 둘 다 갖춰야 진짜 리더입니다. 원균에게는 야망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욕심은 있었지만 품성이 없었습니다. 이순신에게는 능력도 있었고 품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원균처럼 당대에는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역사의 악명으로 남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순신처럼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 역사의 영웅으로 남을 사람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사상 최악의 지휘관 원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원균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를 버리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능력을 키우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원균이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입니다. 클로징.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악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균에 대해 그리고 현대의 원균 같은 사람들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속 빌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